자, 안녕하세요. 국제 정세를 읽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는 본인 스스로는 8개의 전쟁을 끝냈다면서 나한테 왜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았냐? 나 삐졌어. 라고 하고 있죠. 근데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전쟁을 끝내는 인물이 베네수엘라의 특수부대를 파병해서 대통령을 또 잡아오는 그런 일을 벌이기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린란드에 군용기를 또 파견을 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힘을 통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 어떤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상지대학교 소현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힘을 이용해서 자꾸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 미국이 기본적으로 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는 국제 어떤 질서를 구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 핵심은 뭐냐면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세계에 이식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국가에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러우 전쟁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뿐만 아니고 일부 국제 정치를 오래 보신 분은 그렇지 않다. 네. 결국 러우 전쟁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미명을 했지만 실질적인 거는 그 러시아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 네. 그리고 나토를 끝까지 확장하겠다는 미국과 영국의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네. 기득권 세력들이 그 전쟁을 부추겼다고 보는 거고 네. 그거를 동의하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과 네. 마가 세력들이 이 러우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거고요. 네. 저 역시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러우 전쟁은 분명하게 러시아의 안보 위협감은 생각 안 하고 그저 나토의 동진을 고집했던 기존의 미국과 영국의 생각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에 넘어가게 되면 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모스크바까지 700k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지역은 평야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안보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푸틴이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면 나토의 동진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 말이 사실 맞는 부분이거든요. 네. 독일이 통일이 됐을 때 그 당시 부시 그 아버지 부시 때 베이커 국무장관이 고르바초프 서기장한테 약속했던 게 뭐냐면 나토가 독일을 넘어서 가지 않겠다고 했었죠. 네. 근데 99년도에 나토가 헝가리, 폴란드를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토의 동진이 됐고 2004년도에 구소련 국가였던 발트삼국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고를 푸틴이 했었죠. 더 이상 넘어오면 안 된다. 근데 그 경고를 어기고 그때 아들 부시가 2008년도에 조지아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우리가 하겠다고. 그루지아라고 부르는 그 그렇죠. 지역이죠. 네네. 그러니까 스탈린이 원래 조지아 사람이 조지아 그루지아라고 했죠. 근데 구소련 말로는 그렇죠. 그 옛날에. 그때 이제 미국 아들 부시가 조지아를 나토를 가입시킨다고 해서 그때 푸틴이 경고를 해가지고 조지아를 공격해서 조지아가 나토에 가입이 좌절이 됐습니다. 네. 그 경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던 게 미국의 쉽게 말하면은 그 보수 세력들 특히 네오콘들이 네. 그걸 했었고 그 의견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심플합니다. 너의 세력권을 인정해 줄 테니까 전쟁을 최소화하자. 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름 아래 불필요한 전쟁을 고만하고 네. 우리는 국가 이익과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대외 정책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지금 러시아에게 대응하는 방식, 그 다음에 결국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추출한 목적, 예. 그리고 이란과 지금 이란의 어떻게 보면 이란의 시위를 응원하고 있는 이 행태, 예. 이 모든 게 오늘의 주제인 예. 반미 연대를 해체하려고 하는 예. 예. 트럼프의 어떤 속내가 있다는 게 그 교수님의 오늘 할 얘기죠. 맞습니다. 네. 결국은 뭐냐면 반미 연대 지금 반미 연대가 뭐예요? 미국을 반대하는 세력의 모임이죠. 네. 예, 그게 우리 1980년대 반미주의가 엄청 많이 아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80년대 반미 시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미하면 미국의 반미고 탈냉전 이후에 반미라는 말이 거의 없어졌는데 네. 이 반미 연대라는 게 사실 되살아난 게 2022년도 2월 달 러우 전쟁 때문입니다. 결국 뭐냐면 러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미국의 유일한 경쟁 국가는 중국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을 견제한다고 각종 뭐 쿼드라든지 오커스라든지 만들면서 중국을 견제했는데 네. 그때는 오롯이 미국이 중국만 견제하면 됐는데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으면서 러시아와 다시 갈등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미러 갈등 구조를 간파한 중국 시진핑이 무엇을 했냐면 미국과 반대하는 국가, 즉 러시아, 네. 북한, 그다음에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를 묶어서 반미 연대를 형성해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게 반미 연대의 시작이 뭐냐? 러우 전쟁 때문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반미 연대 때문에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반미 연대를 해체를 해서 미국은 러시아와 관계 복원을 하고 네. 나머지 베네수엘라, 이란을 반미 연대에서 해체시킨 다음에 미국은 오로지 중국만 견제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편적으로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재를 당해서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달러 결제망에서 이제 배제가 예. 되고 결국 그 러시아의 원유를 판매할 수 없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림자 선단으로 중국이 대신 사줘서 예. 러시아에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전쟁 자금을 좀 지원해주고 예. 이런 식의 그 움직임들은 받고 예. 또 북한에서 이제 러시아까지 파병을 해서 군인들이 싸우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베네수엘라에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나 이런 걸 많이 했죠. 그렇게 하면서 뭔가 그 자금 지원이 들어갔던 것들 예. 이런 거는 파편적으로는 알았는데 예. 요게 이 반미 연대라고 명명할 만한 건지 예, 그거를 이제 국제정치학 학자들은 반미 연대라고 하기는 국제 연대라고 합니다. 중국이 추진한 국제 연대인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국제 연대는 이제 한국 술적 용어인 거고 네. 실질적으로 제가 논문 쓸 때도 국제 연대로 썼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반미 연대다. 사실상 반미 연대다. 네. 사실상 반미 연대고 결국은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을 했는데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도 예전과 달리 국력이 많이 쇠퇴해진 거죠. 미국이 불필요한 이라크 전쟁에 가면서 미국의 국력이 추락이 됐고 네. 그 국력 추락의 핵심이 뭐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였고 2010년도에 중국의 GDP가 일본을 찍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뭐 했죠?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했죠. 쿼드라든지 오커스를 만들어서 네. 견제를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 상황에 러우 전쟁이 일어나면서 원래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그럼요. 안 좋아요. 네. 예전에 전쟁까지 할 정도로 네. 그 69년대 소련과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네. 뭐 핵전쟁을 불사할 정도까지 큰 위험이 있었거든요. 원래 국경을 접한 나라들 사이에 좋은 나라가 친할 수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만 이렇게 서로 이제 패권 경쟁을 했는데 갑자기 러우 전쟁하니까 시진핑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이게 웬 호재냐.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도 끌어들이고 쿠바 그다음에 이란 그다음 베네수엘라 끌어들여 반미 연대 형성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공격을 하니까 미국이 거기에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되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를 깨겠다. 그 반미 연대를 깨겠다고 이미 공론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래서 깨려는 핵심은 뭐냐? 러시아 러우 전쟁을 끝내야 된다. 이 러우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방송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벌써 러우 전쟁이 지금 4년, 다음 달이면 4년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네. 단 한 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온다 물리쳤다고 나왔지만 그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전투는 우크라이나가 이긴 적 몇 번 있지만은 전쟁은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모든 물자와 장비는 다 미국과 나토 국가에서 오잖아요. 네. 러시아는 누가 하죠? 직접 자기들이 무기를 생산, 물론 북한군이 오긴 했지만 거의 90%는 러시아 군인과 러시아의 물자로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러시아가 쏘지만 우크라이나는 거의 자기 무기가 없어요. 네. 이 전쟁은요. 미국과 나토가 도와주면 우크라이나는 그냥 지는 전쟁이고 이미 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쟁을 이기려면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를 푸틴이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푸틴은 기본적인 이번 전쟁은 제한 전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동진하지 말고 그다음에 크림반도랑 돈바스는 내놔. 네. 그래서 철저히 제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 동의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지금 반대를 하죠?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의지의 연합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네. 이 전쟁 쉽게 끝나면 안 된다. 러시아 나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전쟁이 못 끝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끝나려고 하는 거고 물론 그린란드는 바로 연결되냐 아니 그린란드는 기본적으로 북극에 대한 향후 지배권에 대해서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린란드 점령한다는 게 기본적인 80%는 그게 맞지만 네. 저는 30%는 뭐냐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들이 미국 말을 들으라는 신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이거 아마 이런 분석은 제가 처음일 겁니다. 한 번도 네, 네, 그런 왜냐하면은 식으로는 네, 그린란드가 당연히 미국과 러시아가 아마 북극에 대한 지배권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갖겠다는 게 그게 한 제가 볼 땐 70~80%는 맞지만 20~30%는 뭐냐 나토 국가들이 제대로 미국 말을 안 듣는다는 게 트럼프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러우 전쟁 계속 지금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종전한다는데 벌써 1년째 되지 네. 않습니까? 아마 그것도 연관이 저는 일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결국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 없이 나토는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전쟁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지금까지 중국과 친하게 서로 도움을 받았던 예. 러시아가 예. 갑자기 딱 전쟁이 끝나자마자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갑자기 미국과 손을 잡는 그런 형상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사실 옐친이 집권했을 때 네. 미국을 믿었어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을. 근데 옐친이 집권한 91년부터 99년까지 러시아는 정말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그때 러시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 서방한테 쉽게 말하면은 속았다. 서방을 믿을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옐친이 바로 푸틴한테 넘겨주는 푸틴 대통령이 중간에 메드베토프라고 그렇죠. 4년 한 사람 있지만 그거 빼놓고 계속 집권한 이유가 그렇죠. 뭐냐면 러시아의 영광을 되찾아줄 사람은 푸틴밖에 없다고 러시아 국민들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푸틴이 아까 제가 제한 전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밌는 건 뭐냐면 스탈린도 가장 두려워했던 나라는 미국이지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푸틴도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요청하는 돈바스와 크림반도만 우리가 가져갈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이 지난달 8월 달에 알래스카에 정상회담 했을 때 둘이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만 맞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서로의 세력권을 인정한 거죠. 넌 여기까지, 우린 여기까지. 너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소련 국가의 상당 부분의 땅은 너희의 영향을 줄게. 네. 대신에 서방구 네. 아메리카는 건드리지 마.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잠깐 자료를 좀 띄워보겠습니다. 네. 2025년도 작년 11월 말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걸 나왔어요. 그럼 보시면 이 엘브리치 콜비라는 지금은 국방부가 아니고
전쟁부 이분이 차관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이분의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한 행동의 엘브리치 콜비 생각입니다. 이분이 뭐냐? 동아시아에서 이분이 거부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3년 전인가? 네. 제가 그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몰아내고 패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미국의 모든 목적은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 장악을 막는 거다. 네. 필요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도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아마 기사 보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엘브리치 콜비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용인해 줬던 것도 이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 우리 정부가 계속 협상하고 있지만은 잠재적 핵 능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용 후 핵 연료 제철이나 우라늄 농축도 저는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 용인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 핵심은 바로 엘브리치 콜비 이 차관님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NSS 그 국가안보 전략을 보면은 야 우리 민주주의랑 자유무역에 대한 이상주의 포기하고 미국 국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반미 연대 이건 제가 좀 지은 말이지만 네.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거에 그 어떤 연대를 깨서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 네. 그래서 이 NSS 핵심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네. 우리의 적이 러시아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중국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번 우리 민주주의 갖고 어떤 나라와 국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우리는 철저히 국가 이익과 거래주의 관점에서 하겠다. 네. 결국은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미국 국가에 반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이번 그린란드 사태에 보여주는 핵심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죠. 마두로를 체포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 마두로를 체포한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NSS 보고서에 뭐가 나왔냐면 200년 전에 나왔던 멀로주의가 그냥 문구가 딱 부활돼 있어요. 그렇죠. 네. 서방구의 멀로주의를 다시 부활하겠다. 네. 200년 전께. 근데 200년 전을 생각해 보시면 1815년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1824년대 멀로 대통령의 멀로주의를 냈는데 그건 뭐냐? 유럽 국가들이 서방구에 손대지 마. 네. 그러면서 이 서방구는 미국의 실질적인 앞마당이야. 네. 하면서 미국이 그때 뭐 했냐면 텍사스를 멕시코와 싸워서 이겼고 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가 원래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다 점령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1800년 멀로주의가 나와서 중남미 국가들이 다 독립선을 했습니다. 그때 포르투갈, 독립했죠. 스페인 네, 그렇죠. 이게 다 독립을. 마지막이 뭐냐면 1898년대 미국과 스페인 전쟁을 하면서 쿠바를 독립시켜줬어요. 네. 근데 200년 만에 다시 이 얘기가 나왔죠. 이게 뭘까요? 그 당시에는 유럽 국가 보고 중남미에 손대지 말라고 했죠. 네. 지금 뭘까요? 중국 너희 아메리카에 손대지 마. 그래서 친중 국가인 베네수엘라를 제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이번에 마두로를 체포한 게 친중 국가였던 마두로를 체포를 한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 같으면은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 사담 후세인뿐만 아니고 사담 후세인에 같이 했었던 바트당과 순위파 집권 세력을 다 몰아내고 새로운 세력을 그 집권했는데 뭐가 일어났죠? 그 당연히 사담 후세인 네. 사형당했지만 그 추종했던 세력은 순위파 극단 주자는 IS를 만들었어요. 네, 그랬죠. 그래서 미국이 그 IS 때문에 결국 이라크전에서 전쟁에 진 거죠. 네. 그래서 미국이 철수를 하지 않을까 2011년도에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아 이거 그냥 마두로 하나만 제거하고 친중 행보만 안 하면은 누구든지 우리는 용인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이 노드리게스라는 부통령을 갑자기 용인해 준 거죠. 그렇죠. 네. 노벨상 받은 마차도는 마차도도 배제하고. 배제하고 이거 뭐냐 마차도가 됐을 경우에 미국이 이런 생각한 거죠. 제2의 이라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베네수엘라 군부는 배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반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는 모든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권 이거는 대통령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딸린 군부가 같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그 군부를 없애려고 하면 그럼 그 군부 세력이 오히려 반미 세력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그러지 말고 부통령을 앉혀줄게. 너희 하고 싶은 건 해. 대신 미국에 도움되는 걸 해. 그렇죠. 대신 너희 돈 벌게 해줄게.
뭐, 네. 그러면은 오히려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민주주의를 어떻게든 이식해 보려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체제를 없애고 예. 미국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서반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이식하려고 하는 작업을 계속 해왔다면, 이걸 실패했던 게 막 수십 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죠. 그게 탈냉전 때 미국의 네. 핵심이 뭐냐, 민주주의 이식하겠다 했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 그 팀장님, 미국이 91년도 소련 해체한 다음에 네. 한 해외 전쟁에서 미국이 몇 번 이겼을까요? 글쎄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 얘기 전이냐면 네네. 미국은 일어났던 그 세르비아, 코소보 정도는 그 전쟁이라 볼 수는 없지. 그것 빼놓고 미국이 했던 전쟁은 공교롭게 91년도 소련 해체 이후 다 졌습니다. 미국이 전투는 다 이겼어요. 네. 전쟁은 졌어요. 왜 졌냐? 아프가니스탄 전쟁 진 것도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역사와 문화와 종교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21년도에 20년 만에 가장 오랫동안 전쟁에서 미국이 사실상 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철수했죠. 이라크 전쟁도 철수했죠. 그렇죠. 그거 두 전쟁 때문에 미국이 뭐가 됐죠? 힘이 쇠퇴해지면서 중국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그 상당수 그 제조업 경쟁력이. 네. 미국이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까 엘브리치 콜비가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민주주의 이식하지 마. 왜? 민주주의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나라와 역사의 문화에 맞지 않게 미국식 민주주의를 이식하는 순간 네. 그게 오히려 반미 감정을 일으킨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반미 연대 해체란 말을 썼던 것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나라와 역사의 문화에 맞는 정치 체제에 맞춰서 하겠다. 우리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이식하지 않겠다는 게 네. 기본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현재 마가 세력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 진짜 반미연대 해체는 그 반미연대의 기득권 세력을 축출을 해서 그 레짐을 체인지하는 게 아니라 축출을 하되 그들을 인정함으로써 내부에서 반미 감정도 안 생기게 하는 게 진짜 연대 해체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현재 상황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미국이 네.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자기 민주주의 자유는 무조건 형식적인 이식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예. 그게 베트남 전쟁이었거든요. 남베트남이 그래서 네. 공산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중국도 공산화된 이유가 뭐냐, 장개석이 물론 부패했긴 했지만 네네. 무조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 안 하고 종교까지 역사, 문화, 종교 이 세 개 이해 안 하고 무조건 이식하려고 했다 다 실패했죠. 전 세계에서 그거 성공한 나라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대한민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이긴 전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91년도 사담 후세인의 사막의 폭풍. 네. 그러고 나서 베트남 한국 전쟁 비교했고 다 졌어요. 그래서 미국이 70년간 보니까 야 이거 80년간 보니까 그 나라의 역사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형식적인 민주주의 이식은 문제가 많다. 아. 대한민국의 케이스를 갖고 모두 적용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돈을 써봐야,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우리가 돈을 써봐야 의미 없다. 그렇죠. 그건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돈 그렇죠. 버는데 아무 소용 예, 없다. 예. 아, 그게 라는 핵심이에요. 결론까지 가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이게 아주 새로운 이번의 모델인데, 자, 네. 이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미국이 지금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0년도에 25년 전에 미국의 국가 부채가 5.7조 달러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9년도에 23.2조 달러까지 갔다 코로나19 되면서 30조까지 늘어났었어요. 네. 그러다가 작년 2분기 페드 기준으로 36조 달러고 현재는 약 38조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조에서 8조 달러가 올라간 게 핵심이 뭐냐면 러우 전쟁에 있어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도 큰 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8조 달러면요. 이 기자님 연간 부채에 대한 이자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경제학 이론 가운데 요게 있대요. 퍼거슨 이론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어떤 한 국가가 예. 언제 쇠락하는지를 과거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자로 갚아야 되는 돈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그 국가는 쇠락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이론이 맞습니다.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굉장히 공교롭게도 미국의 그 국가 부채로 인해서 매년 갚아야 될 돈이 거의 1조 달러가 맞습니다. 육박을 하기 시작했고, 예.
근데 하필 그 당시에 예산안으로 책정됐던 국방비가 1조 달러였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론대로라면 뭐 이론대로 안 될 수도 있겠죠. 이론대로라면 뭐 한 1, 2년 정도만 지나면 국방비보다 갚아야 될 부채가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퍼거슨 이론에서 이제 근거하건대 미국이 쇠락하게 되는 그 변곡점이었었고 이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는 국방비를 1조 5천억 달러로 늘릴게. 2027년에. 예, 예. 이게 왠지 그냥 한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이 기자님이 되게 통찰력 있는 말씀이신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작년 6월 말 기준 36조 달러고 지금 38조 달러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38조 달러에 1조 달러의 이자를 내지 않습니까? 네. 이 미국이 우리나라 얘네가 지금 부채 비율이 얼마 GDP 대비 네. GDP가 미국이 29조 달러거든요. 130%예요. 네. 다른 나라 같으면요. 국가 부도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IMF 같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왜 안 갈까요? 달러를 찍어내지 않습니까? 네. 그 미국 달러 핵심이 뭘까요? 석유랑 연동이 됐어요. 네. 그게 페트로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22년도에 반미 연대를 만들면서 페트로 달러에 도전을 했죠. 그렇죠.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네. 무역도 위안화로 결제를 하죠. 만약에 페트로 달러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부채에는 정말 부채 위기가 가는 겁니다. 네. 미국이 지금 윤정기로 계속 달러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 핵심 뭐냐? 모든 무역과 원유 결제가 다 달러로 되는데 이게 위안화로 바뀌려고 중국이 시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페트로 달러를 위협을 한 중국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뭐냐? 페트로 달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베네수엘라가 그 중국의 원유를 팔 때 뭘로 돈을 받았어요? 달러로 아니었을- 받기도 하고 위안화도 받기도 했는데 네네. 금액이 워낙 수출 금액이 적었는데 네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원유 수출을 중국에 거의 대부분 많이 했죠. 네. 근데 그때 위안화로 일부 결제된 것도 있고 그거를 중국이 시도를 한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이 시도가 왜 무섭냐면 결국은 미국이 그러면 앞으로 달러를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페트로 달러가 깨지면. 네. 그래서 미국이 뭐 페트로 달러를 유지하려면 뭐죠? 유가를 통제해야겠다. 그 세계 원유 1위 매장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베네수엘라. 맞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가 1등이고 2등이 사우디고 3등이 이란이에요. 네. 자, 그러면 아까 1조 달러를 내려면 자, 이자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 부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자가 내려가는 게 내려가야죠. 내려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물가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네네. 어떻게 떨어뜨릴 거예요? 유가를 낮춰야죠. 그렇죠. 네. 오늘 답이 그겁니다. 네. 결국 유가를 낮추면 뭐죠? 공급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세요.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매장량인데 수출은 꼴랑 4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사우디에 3%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베네수엘라를 원유로 수출을 미국이 다 규제를 했는데 마두로만 제거하면 베네수엘라 유전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 거기에 이란까지도 미국에 협력을 하게 되면 통제할 수 있어. 네. 그게 이번 마두로 제거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 사실 저는 저 부분을 좀 취재를 하면서 예. 그 일단 산업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가 그 되게 중진류죠. 그러니까 거의 예. 막 치약 같은 중진류로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그런 예. 중진류인데 어쨌든 거리상으로 봤을 때 텍사스 휴스턴으로 향하는 그 뱃길이 굉장히 짧고 그래서 그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수많은 정제 시설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받아서 그 중진류 굉장히 찐득찐득한 그 중진류를 정제하는 시설로 만들어 놨었는데 요 중진류를 정제하기에 적합한 정유 시설에서 지금 그걸 정제하지 못하니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비용 낭비하면서 좀 정제를 하고 있었지만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가져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정제를 해서 미국이 원유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 목적은 결국은 원유의 그 공급 용량을 본인들이 조절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 되게 중요한 이 기자님 되게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이 무슨 원유를 갖고 전쟁했을까? 베네수엘라 원유 갖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텍사스 오일 컴퍼니들은 베네수엘라 원유랑 딱 최적화된 네. 정제 시설을 리파이너리 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확보를 하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안 했죠.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건 난 모르겠고 우리 원유 통제 결국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거칠고 좀 매너 없이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미국의 부채가 38조 달러예요. 결국 제가 왜 얘기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이때 조처를 했었는데 안 했죠. 네. 그래서 윤정기를 계속 돌려가지고 달러를 계속 찍어낸 거예요. 그렇죠. 네. 옐렌 재무부 장관이 그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 폭등한 것도 뭐냐면 왜 물가가 저번에 금리가 왜 올라간 줄 아십니까? 러우 전쟁 때문에 유가가 그렇죠. 갑자기 100불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온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인플레이션의 핵심이 러우 전쟁인데 이거를 처리 안 해놓고선 인플레이션 잡을 수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고 저도 그 생각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미국이 이 엄청난 부채를 에 대한 위기를 막기 위한 거냐 페트로 달러를 유지하면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통제를 하겠다. 거기에 이란마저도 미국과 협력을 하면 금상첨화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란에서 그렇죠. 민생 시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웬 혹이냐? 이거는 본인들이 생각한 게 아닌데 네. 처음 일어난 거는 이제 잠깐 이란의 시위를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 이란이 그 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당시 팔레비 왕조가 친미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팔레비 왕조가 비밀 경찰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인권 유린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팔레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석유 때문에 수출이 좋았죠. 그리고 중산층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슬람 중산층이었던 그 테헤란에 있던 상인들, 바자르 상인들이 네. 누구랑 손을 잡았냐면 공교롭게도 호메니 형의 신전 정치랑 잡은 거.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그러죠. 중산층이 많으면은 네. 이 민주주의를 원했는데 그때 이들이 원한 건 이 타이락한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야겠다. 왕이 싫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팔레비 왕이 싫은 이유가 또 이거 나중에 이란 내가 좀 길어지는데 그 팔레비 왕이 그래서 78년대 시위에 못 이겨서 79년도 초에 망명을 했었어요. 네. 근데 처음 간 데가 미국이 아닙니다. 어디예요? 이집트로 갔고 파리 그다음에 제가 기억으로 맨 처음에 멕시코로 갔나 바로 미국으로 간 게 아니에요. 네네. 그때 막 호메니가 79년도 2월인가 3월 달에 왔고 그 한 달 앞서 79년도 1월 달에 팔레비 국왕이 미국 이란을 떠나서 신병치로 암이 걸리셨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암 치료한다고 해외로 나갔고 그리고 그 파리에 있던 호메니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 이란의 군부가 중립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과 호메니 신정 정치 세력을 정해서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었는데 그때까지 반미 감정이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네. 아마 79년도 10월 달에 팔레비 국왕이 미국에 신병치료 타 뉴욕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원래 미국에 있던 미국 대사는 그때 전보를 보내면서 팔레비 국왕이 미국에 망명하면 안 됩니다라고 보고서를 보냈어요. 미국 정부에 카튼 네. 정부에. 근데 그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브레진스키가 아 무슨 소리냐 팔레비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줬는데 그때 분노한 이란 학생들이 이란 대사관을 점령을 한 미국 거죠. 대사관, 이란의 미국 대사관을.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해서 인질을 잡았죠.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예, 그게 네. 반미 감정이 되면서 이제 이게 말이 좀 했는데 이때 이제 이 신정 정치 세력과 이슬람 공화국 세력들이 뭐를 했냐면 우리 아랍에 있는 왕정 다 폐지해야 돼. 그러니까 사우디가 이란 그렇게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 30년간 이란 이라크 전쟁도 일어났고 네. 그럼 나름대로 미국의 그 제재가 있었지만 그래 원유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상당 부분 혁명 수출에 돈이 들어간 거죠. 이란도 뭐냐면 신정정 그 호메니라든지 이 종교 세력들이 뭘 했냐? 이슬람 혁명을 위해서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누구죠?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예멘의 푸티 반군. 그다음 하마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그 아까 그 왕정 때 팔레비 왕정 때 예. 팔레비 왕정 때는 인권 유린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예.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었고 예. 그 목숨을 지켜주는 게 신정 정치 세력들이었었던 거잖아요. 예. 호메이니를 비롯한.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해갖고 손을 잡고 이제 그러면 우린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리자 해갖고 이제 들어온 게 신정 정치 체제가 딱 들어왔는데 이게 바꾸고 보니까 되게 괜찮네라고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중동 전역에 그러니까 왕이 있는 중동 전역에 이거를 다 해갖고 그러면 인권 유린이나 이런 걸 없애보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왕정이 갖고 있는 착취, 왕이 네. 갖고 있는 구시대적인 거다 해서 이슬람 혁명 수출을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란 혁명 수비대입니다. 아. 이란은 군대가 두 가지예요. 네. 혁명 수비대랑 정규군이 따로 있어요. 정규군은 좀 약하고 네. 혁명 수비대가 핵심인데 얘네들이 이제 전쟁을 46년간 수행을 하면서 네. 부패하게 된 거죠. 전쟁을 알기만 군산 복합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디 가나 군산이 끼면 네. 다 이 부패가 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란 신정 정치 세력들이 부패하기 시작을 했죠. 거기에 결정적인 건 뭐냐?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합의를 엎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제재가 들어가니까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각하게 화면 커졌고요. 보여주세요. 네, 화면 그리고- 보여주세요. 예. 네. 이게 뭐 50% 넘는 이게 공식 숫자가 50%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물가는요. 네. 1년에 두세 배씩 뛰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이란의 작년 10월 달에 IMD 은행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이 못 살겠다. 네. 그래서 일어난 게 민생 시위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신정 정치 세력의 부패, 네. 그 다음에 경제난. 그때랑 다른 거죠. 그때는 경제난이 없었어요. 79년도에는 먹고 살만한데 우리 이렇게 못 살아 해서 그땐 유가가 신정 엄청 정치.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엄청 살기 좋았죠. 네. 우리나라 테헤란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란이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팔레비 국왕의 아들이 대한민국보다 이란이 GDP가 5배가 많았다. 그 정도로 잘 살았는데 이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죠. 그래서 참 불행해도 이 시위의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 죽은 사람들의 점퍼가 이게 그 백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뭐 5천 명이 죽었다, 10,000명이 죽었다라기보다는 이번 민생 시위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근데 여러 군데를 들어보니 시위가 일단은 진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진정이라보다는 진압이 된 거죠. 마치 1980년에 우리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신군부가 네. 진압을 했죠. 그거랑 똑같이 진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미완의 성공이라고 보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이 시위는 10년 정도 지나면은 결국 성공을 할 거로 보지만 네. 우리나라의 이 민주화 과정을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궤적을 보고 있고 결국 하메네이 정권은 뭘 하겠을까? 미국과 딜을 할 거다. 결국 우라늄 농축 지금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네. 근데 제가 아마 저번에 방송 나와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결국 하메네이가 미국과 딜하는 거에 방법이 없었다고 제가 6월 달에 방송 나오면서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결국 미국과 우라늄 농축을 지금 3.27% 계속 우라늄 농축을 원해요. NPT 체제에서 사실 우라늄 농축 이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농축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핵무기를 만들 그렇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네.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란 하메네이 정권이 그거를 미국과 딜을 하면서 안 하게 되면 미국은 안 해? 너희 괜찮아. 이번에 베네수엘라가 좋은 모델이죠. 네. 너희 우라늄 농축만 안 하면 너희 다 제재 풀어줄 수 있어. 이런 딜을 미국은 할 거다. 그게 베네수엘라 모델이 저는 되게 큰 시사점이라는 거죠. 네. 마두로 하나만 딱 제껴놓고 친중 안 해? 그럼 우리랑 원유 생산해. 너희 정권 다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마차도가 배제가 된 그렇죠. 거죠. 마찬가지로 하메네이 정권이 미국과 우란 농축만 안 하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과 이스라엘이 용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하메네이 지도자가 39년생입니다. 네. 86이세요. 네.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어떻게 될 수 있죠. 그 후계자들이 해서 그 후계자가 돼서 지금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협력을 하는 그룹에서 우리나라가 전두환 정권이 되면서 우리 그때 뭐 했냐면 통행금지를 해제해주고 네. 프로야구를 만들어주고 조금 뭐 이제 그 해줬죠. 그런 식으로 이제 유화책으로 가면서 넘어갈 건데 미국은 그걸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너희가 우라늄 농축만 안 한다면. 네. 그래서 그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이란의 원유와 베네수엘라 원유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반미연대가 깨지는 거고 마지막 그림은 뭐냐면 러우 전쟁을 종전하게 되면 네. 저는 우리나라한테 기회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러시아산 원유나 이란산 원유가 WTI가 대략 한 58불이면 네. 중국이 30% 싸게 사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제재 대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40불대 초반에 가져온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원유가 50불 밑으로 가도 러시아 제재만 해제해 준다면 문제될 오히려 더 좋죠. 왜냐하면 가격은 실제로 중국보다 조금 비슷하게 가는데 생산량을 확 늘리니까 생산량이 늘어나면 전체 재정 수입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러시아와 그 러우 전쟁 종결이 굉장히 마지막 퍼즐이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투자 기회가 긍정적인 거죠. 이게 이런 원유가 이제 유가가 만약에 58불에서
제가 볼 때는 50불 언더로 간다. 음. 그러면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 폭이 늘어나겠죠. 음. 그러면 지금 뭐 환율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지만 무역 수지 흑자 폭이 늘어난다면 워낙 그 지금 원화 약세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데도 기여가 될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유가가 빠지면 뭐가 되겠죠? 물가 기자님. 하락? 물가 하락이 되죠. 네. 그럼 금리 인하가 되죠. 음.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음. 저는 환경은 굉장히 좋다. 음. 결국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갔을 때 핵심 뭐였냐면 제가 2008년도 그렇지만은 1929년 대공황 일어나기 1년 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오기 전에 2006년부터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렸어요. 그랬죠. 네. 금리가 올리면 항상 끝에는 안 좋은 일이 많은데 지금은 금리를 올라가는 사이클에 내려가는 거 얼마냐가 문제인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유가만 통제만 된다면. 네. 그게 뭐냐? 미국이 물가 하락도 하락이지만 페트로 달러를 유지해야 미국이 갖고 있는 저 어마어마한 부채를 미국이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퍼거슨 법칙을 깨는 방법은 네. 페트로 달러를 유지하는 그게 영원히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트럼프 임기에서는 그 부채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이런 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경상수지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예. 워낙 약세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물론 유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도 유가는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 그런 일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향후에 전망하시는 좀 다른 이유는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 약세 뭐 저는 환율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제가 첫 직장이 또 은행에서 국제금융부에 있었어요. 예. 환율을 조금은 좀 압니다. IMF 네. 때 제가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거의 뭐 낮죠. 1.5% 이상 낮지 네. 않았습니까? 사실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보다 낮다는 게 이번 원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저는 근본 원인은 그거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촉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샀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저도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인 게 제일 중요해요. 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았다. 음. 이거를 뭐 한 6개월, 1년도 아니고 꽤 장기간 갔지 않았습니까? 이게 핵심 요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미국 주식 산 건데 뭐 그런데 그러면 저보고 왜 원화가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아니고 그래도 좀 1,400원대 초반 또는 그 밑으로 간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미국이 기준금리가 지금 3.75인데 네. 3% 언더로 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금리만 내리지 않는다면 네. 결국 이 격차가 줄어드니까 근본적인 요소가 해소가 된다. 결국 펀더멘탈 해소가 제일 중요하죠. 촉발 요인보다. 네. 거기에 이제 정부가 뭐 그 동학개미들, 뭐 서학개미들 돌아오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인데다가 중요한 건 유가가 빠지면 우리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겠죠. 물론 많은 분들이 그죠.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매년 그렇죠. 200억 달러 이상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이상 유가가 빠지면 20% 이상 빠지잖아요. 100억 달러 이상 무역 수지 흑자폭 개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원화가 약세가 아니라 원화가 강세란 표현이 그렇지만 1,500원이 넘어갈 거냐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1,500원 넘어가. 저는 1,400원 밑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추고 네. 그래서 금리 격차가 확 줄거나 동등해지고 그다음에 유가가 빠지면서 무역 수지 흑자폭이 개선되면 원화가 상당 부분 지금보다는 그 1,400원대 초반 또는 그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주식시장에 우호적이면 우호적이지 나쁠 리가 없다는 거죠. 큰 그림은 얼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해가 많이 됐어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 뭐 댓글창에도 좀 많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은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그린란드에 미국에서도 지금 군용기를 조금 전에 파견했다고 하고 이미 그 전에 그 유럽의 8개국은 그린란드에 파병을 했죠. 파병을 했고 그리고 2월 1일을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너희 계속 그렇게 파병하면은 우리는 10% 관세를 물릴 거고 계속 그렇게 우리 그가 그린란드를 장악하는데 너희가 반대를 하면 너희는 결국 25%를 6월부터 관세를 매길 거야.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뭐 선물 시장도 좀 많이 하락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예.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세요? 나토국의 핵심 국가가 어딜까요? 군대 중에.
뭐 독일, 프랑스, 예. 독일군 빠진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사 보시면. 아, 독일군 빠진다 그랬어요? 예,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확인하기엔 그런 거였었어요. 결국은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나토군 다 모아봤자 게임이 안 됩니다. 독일군이 만약에 저도 확인을 아까 전에 몇 시간 전에 독일군이 발을 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결국 덴마크군 갖고 미국과 싸운다? 가능할까요? 전쟁을 하겠다는 서로 위협을 하는 거죠. 물론 핵심은 뭐 그린란드의 뭐 지하자원 뭐 저는 그것보다는 2차 세계대전 때 덴마크 그냥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히틀러한테 점령이 당했어요. 그래서 네. 그 막 국왕들이 다 영국으로 피신하고 그린란드를 그때 이제 미국 군사 개제가 됐죠. 그냥 그게 이게 선악 도덕적 관점으로 보면은 트럼프가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는 그린란드를 점령도 점령이겠지만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워낙 네. 이 트럼프가 일기 때도 그린란드 살겠다고 했는데 놓았고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그랬는데 네. 아마도 북극 항로가 러시아랑 그 이제 아마 열릴 겁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 열리게 되면 당연히 그린란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린란드에 대해서 덴마크와 미국의 모종의 딜을 하지 않을까. 독일이 빠졌다는 아마 확인해 보십시오. 독일이 빠졌다면 독일은 발을 빼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요? 아, 저 그러면 예. 제가 한번 지금 바로 예, 제가 뉴스를- 아까 오기 네. 전에 잠깐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근데 핵심은 뭐냐? 나토에 있는 유럽 국가 길들이기죠. 트럼프의.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독일 군인들은 그린란드에서 철수하고 있다. 네. 나머지 군대는요. 네. 독일 군도 지금 예전 같지 않은데 예. 나머지 군대는 군대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미국과 대적이 안 되죠. 러시아 정도면 모를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린란드 이슈는 핵심은 결국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에 대한 길들이기고요. 네. NSS 보고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유럽 예전에 글로벌 GDP 25%인데 지금 16%까지 줄었어. 너희 왜 줄었는지 알아? 쓸데없는 규제 많이 하고 복지 비용 많이 써서 너희가 그렇게 된 거야. 네. 그래서 국방비 올리라고 한 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2%에서 2%에서 5%까지 딱 박혀 있어요. 그 네. 문구에. 결국은 유럽 연합 니들 정신 차리고 빨리 국방력 강화해. 그리고 까불지 마. 미국 말 들으라는 얘기죠. 러우 전쟁 너희 그냥 으쌰으쌰 해가지고 계속 그 젤렌스키 도와주지 말고 빨리 우리 말 들어. 라는 게 핵심이고 그린란드는 제가 볼 때는 미국과 협의 속에 뭔가 개발이나 이런 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트럼프의 기본적인 딜 과정 중에 하나다. 대통령의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만약 제가 완전히 그냥 보통 분석하는 건 좀 다른데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뭐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으세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린란드의 어떤 그 군용기를 파견함으로써 유럽 나토 국가들에게 어떤 위협을 가한 건 사실이겠죠. 네, 그러면, 그렇죠. 나토 국가들도 뭔가 그래 와, 여기서 독일까지도 발을 뺐네. 그럼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면서 뭔가 모종의 그린란드를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협상 과정이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거다라고 보죠. 왜냐하면 이제 덴마크 입장도 이해가죠. 우리가 덴마크 사람에도 당연히 결기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결기를 안 보이면 어떻게 딜이 더 불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그 덴마크 이렇게 우리 할 수 있어. 우리 안 되면은 폭탄할 거야. 이래야 딜이 되죠. 네. 그리고 덴마크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영국 그 찰스 왕태자 아버지 있잖아요. 필립공. 네. 그 무덤에 덴마크 왕기가 있어요. 그래요? 예, 덴마크 쪽 왕가 쪽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영국과 덴마크는 엄청 가깝죠. 영국과 네네. 미국도 가깝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뭐 그 유럽 국가들끼리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멀러주의가 뭐냐면 유럽 국가 너희 노터치에 그렇죠, 네.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딜 과정에 서로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칠게 나오는데 덴마크 저 죄송합니다. 무릎 꿇으면 어떻게 되겠어? 결기를 보여야지. 안 되면 정말. 그럼 협상 카드가 약해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보고 이 협상은 제가 그래서 아까 이 러우 전쟁 끝내기 위해서 지금 으쌰으쌰 나토 연합, 나토 유럽에 있는 나토 국가 그만해라는 네네. 설은 제 내피셜입니다. 네.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기본적인 딜 전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북미 협상하기 전에 2017년도에 네.
서로 북한과 미국이 말폭탄을 엄청 했거든요. 그러다 2018년도에 서로 악수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죠. 근데 독일은 왜 빠졌을까요, 갑자기? 물론 이거는 저희가 준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유, 상관없습니다. 네. 미국 말 듣겠다는 거죠. 독일이 미국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가장 2차 대전 때 냉전의 핵심이 뭐였냐면 동서독이 분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때 나토가 생긴 게 뭐냐면 소련이 나토 서유럽을 다 점령할까 봐. 네네. 그래서 나토가 생긴 거거든요. 1949년 생긴 게 뭐냐면 소련이 점령. 그때 미국 없으면 프랑스까지 다 점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프랑스가 옛날 2차 세계대전 할 때 프랑스의 우파는 항복을 했어요. 네. 프랑스 좌파가 레지스탕스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프랑스의 공산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정부, 네. 이탈리아 사회주의 정부 이거 되게 막기 위해서 미국이 나토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마샬 플랜이라 돈을 엄청나게 서유럽에 뿌렸죠. 네. 그 맥락을 보면 지금도 독일이 징집하겠다니까 독일 청년들이 난리가 나죠. 그렇죠, 네. 할아버지 당신네나 싸우세요. 우리 못 싸운다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거죠. 너무나 오랫동안 평화 속에 군비를 거의 방치를 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라는 그 북한이 핵과 미사일 때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고 유럽은 쉽게 말하면 국방비를 안 쓰고 다 복지비를 쓴 거죠. 그거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라고 보시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 저도 그러길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린란드를 둘러싼 유럽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지금은 에스컬레이션, 그러니까 힘겨루기가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칠 예, 수 있으나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은 진짜 유럽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린란드를 둘러싼 패권을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서 좀 가져갈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유럽 길들이기라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유럽 국가와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지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많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 자본들이 들어왔죠. 네. 지금 유럽의 자동차 시장에 중국 전기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독일도 중국의 제품 많이 팔기 위해서 중국과 사이가 좋았고 프랑스는 마찬가지고요.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유럽 더 이상 중국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는 저는 경고 차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반미연대 해체라는 게 그 맥락이 크게 연결된 거죠. 그 측면에서 제가 조금 이거 좀 특이한데라고 생각했던 게 네. 얼마 전에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와 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돈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필이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은 캐나다를 자꾸 51번째 주로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오히려 캐나다는 중국과 손을 잡은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손 잡는 게 아니고요. 제스처 하는 거죠. 우리 일 안 하면 할 수 있어요. 캐나다가? 제가 봤을 때는요. 할 수가 그러니까 제가 뭐 미국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국가의 능력은 국가의 경제력과 정치력에 뒷받침되지 않는 그 어떠한 외교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캐나다가 뭐가 잘못했을까 생각하면 홍콩에 반환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왔고 네. 인도인들이 들어와서 집값을 폭등시켜 놨고 그래서 전에 있었던 그 캐나다 수상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잘생긴 우리 수상님께서 네. 예. 트리도. 네, 트리도. 네, 예. 트리도. 그래서 좀 캐나다 부동산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부동산가가 급등했나. 아마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도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그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국가들이 중국 돈에 길들여진 나라가 너무 많은 거죠. 부동산 폭등에는 항상 중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값 폭등에도 중국이 있어요. 네.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린 게 뭐냐면 중국이 예전에 미국 국채를 1.3조 달러를 들고 있었습니다. 1위였죠. 근데 지금은 3위로 떨어졌고요. 그렇죠. 7천억 달러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산 게 뭔지 압니까? 금이죠. 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생각보다 안 빠진 거예요. 왜? 네. 중국이 때만 되면 미국 국채를 때리니까. 그래서 지금 보는 건 뭐냐? 미국과 중국이 보이지 않는 통화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이 페트로 달러가 무너지면 미국은 부채로
나라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뭐냐? 유가 통제, 원유를 통제하겠다. 그래서 마두로만 서지컬 스트라이커에서 그 사람만 서지컬로 제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란도 하면이 너희 우라늄 농축만 포기하면 니들 알아서 해. 절대 미국이요 이란에 침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잠깐 그림을 좀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극초음속 미사일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가 마하 10입니다. 그러면 미국 항공모함이 근처에 가잖아요.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저번에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그때 한번 대결한 이스라엘이 공습한 다음에 이란이 미사일 썼지 않습니까? 네네.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 상당 부분이 정확히 명중해서 이스라엘 타격을 많이 줬어. 정유 시설이나 경제 시설에. 근데 네. 이건 기사가 별로 안 됐는데 미국도 두려워하는 게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 뭐냐? 극초음속이 있건 말건 하메네이 정권이 유지돼서 우라늄 농축만 포기한다면 네. 극초음속 미사일이 여기다가 핵탄두만 달면 그냥 이스라엘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누구 옳고 그름이 아니라 힘의 논리, 네. 국가의 능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그냥 우라늄 농축만 하지 마. 핵만 안 가지면 해줄게. 근데 북한은 또 달라요. 네. 북한은 이미 핵탄두가 50개 이상 들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NSS 보고서 북한 언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뭐냐면 결국 뭐냐 북한과 이제 딜을 아마 러우 전쟁 끝나면 바로 북한과 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하나하나 보이는 행동을 보지 말고 네. 핵심은 뭐냐 미국이 부채가 38조 달러고 페트로 달러를 유지 못하면 미국이 무너진다는 게 기본적인 미국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으니까 뭘 하죠? 거칠게 하는 거죠. 원래 바이든 행정부 때 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러우 전쟁을 바이든 행정부 어떻게든 막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막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저 권위주의적인 푸틴 대통령을 그걸 쉽게 말하면 그거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그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고 저는 전쟁을 안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한다면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런 전쟁은 제가 볼 때는 진짜 저는 베트남 전쟁 이후로 가장 좀 추악한 전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거 생방 맞냐 녹방이냐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생방 맞고요. 근데 지금 뭐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데 왜 그거 긴급 편성 안 하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중간에 이제 그 교수님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지금 세상의 변화를 잘 모르면 이거 주가 하락하는 거 이해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등할지 안 반등할지에 대해서도 전망을 못 해요. 근데 방금 저희가 국제 정세를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이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건데 그린란드 문제는 어쨌든 이제 협상 카드라는 걸 확인을 했으면 그래 노이즈 이후에는 좀 좋은 세상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유가 하락을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들, 이 모든 국제 정세,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왜 긴급 편성을 안 하냐고 이야기하시는 거는 전 좀 이해가 잘 안 돼. 뭐 멀리 볼 게 없죠. 작년 25년도 4월 달에 관세 전쟁 이러면서 미국 장 깨질 거야.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때 장이 2,300이었죠. 근데 지금 얼추 지금 4,800 오늘 제 장 마감까지 그쵸. 못 봤지만 네. 그런 걸 보면 금리 인하 유가 하락이라는 속에서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보셔야지 이거 하나하나 뭐 진짜 그린란드랑 전쟁 한다고 해도 하지도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지만 네. 한다고 해도 오래 갈 전쟁도 아니고 그 전쟁 생각하실 필요 없다. 그냥 미국과 덴마크가 협상 과정이고 덴마크도 저렇게 강경하게 나와야 미국한테 협상이 가능한 거지. 그냥 어이구 트럼프 대통령 무서워요. 그냥 고개 숙이면은 그쵸. 딜이 안 되죠. 다만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긴장감이 강화되는 시기냐 완화되는 시기냐는 분명히 시장 반응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그런데 그린란드 거는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2월 1일이라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협상 시한이 정해져 있고 그럼 그때까지는 강화되겠죠. 그럼 당연히 시장이 부정적이겠지. 예.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 겁니까?
지금 트럼프가 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면 그때 팔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 저도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결국은 유가를 통제하고 유가를 낮춰서 유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라면 그래 좋다. 지금의 이 노이즈는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고 트럼프가 이 상황을 컨트롤 못 하겠는데? 라고 오늘의 이야기가 판단이 됐다면 지금은 정리를 해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걸 굳이 이게 녹방이니 본방이니 이러면서 너희는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죠. 더 길게 보자고요, 더 길게. 자,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오늘 소현철 교수님과 함께 지금 되게 파편화돼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오늘 소현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저는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현철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